김강민의 잡지사 7월호 15번째 페이지. 귀신보다 방송시간 다 차가는 게 더 무섭다는 토크머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좀 후회되는 게 뭐가 그렇게 후회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남양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 같은 경우 남양 특집이라면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든가 귀신 이야기 이런 거를 좀 기대하시기 마련인데 지난 시간에 남양 특집이 무엇인가에 대한 남양 특집을 하면서 좀 시간을 다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약간 역사상 좀 거의 방송상 최초 아닐까요? 남양의 정의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남양 특집으로 남양 특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번 시간에 약간 좀 본격적으로 좀 귀신, 공포,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자신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기저귀 차고 오세요 미리. 저희가 오싹한 30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과 관련한 다양한 속설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귀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먼저 들여다볼까 합니다. 귀신의 연애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작가님, 귀신이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들러붙는 경우가 많은데 귀신은 뭐 다른 귀신이랑 놀면 안 됩니까? 다른 귀신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돼가지고 귀신도 사람이 하는 걸 다 한다라는 식으로들 옛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귀신들끼리 서로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유행을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하면서 퍼져 나왔던 이런 이야기로 뭐가 있냐면 제주도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제주도에서 원래 있었던 표현의 기록이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르면 연등이라는 이상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신, 귀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뭐 신령이라고 보면 연등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뭐 설에는 어떤 사람이 뭐 바다에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 되어가지고 뭐 떠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이게 있을 때는 약간 바람의 신 이런 거 있는데요. 바람의 여신으로 약간 굳어집니다. 여성으로 좀 굳어져요. 근데 이게 조선 초기에 동국 여짐승남이나 이런 책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에는 이런 게 있다. 주로 이제 연초, 아주 연초 말고 한 음력 2월 정도 이럴 때 이 귀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 행사를 벌인다, 뭐 이런 게 제주도 풍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제주도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주로 제주도하고 가까운 남해안, 바닷가 지역, 물가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조금씩 퍼져나가지고 조선 후기가 되면 남부지방 거의 전역에서 거의 이름이 같지만 표기가 살짝 달라진 영동이라는 신이 있다. 연등이 영동이 됐구나. 영동이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의 여신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퍼져 있다가 나중에 조선 말기 혹은 뭐 대한민국 시대 정도가 되면 전국 각지에 조사되는 풍습에서 이름이 다시 한번 좀 변해가지고 영등이라는 이름의 여신으로 바람의 여신이 있다. 이 신이 2월 달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잘해주면 이 신이 좋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태풍의 피해나 폭풍의 피해 이런 것도 없고 배도 잘 다니게 되고 이 신이 만약에 노하면 엄청난 바람이 몰아닥쳐서 배가 침몰하거나 농사를 다 망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나 현대 정도가 되면 전국 각지의 웬만한 물가에 이런 영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널리 퍼진 풍습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400년, 500년 동안 스물스물 이렇게 이야기가 제주도에서부터 퍼져가지고 북쪽으로 퍼져나왔을까요? 작가님 같은 분 때문에. 이 이야기의 도대체 매력은 뭘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지명 중에 이 영등이라는 바람의 여신과 관련이 정말 높은 세상에 뭘까요? 영등포? 영등포. 아 정말로? 영등포도 물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등포니까 포구 배가 많이 돌아오는 데가 들어오는 곳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음력 2월 되면 이 영등 여신한테 제사를 잘 지내고 기도를 잘 해야지 우리가 귀신의 저주를 안 받는다. 약간 이런 식의 풍속이 유행했기 때문에 영등포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겠느냐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서울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이 영등이 현대에 들어오면 흔히 영등할미, 영등할매, 영등할마씨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할머니 신으로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나이 드셔서 그런가? 그런데 전라북도 무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뭐 그 외에도 딴 지역에서 비슷한 식의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 영등할마씨 전설이 좀 풍성해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많이 묘사가 돼 있냐면 영등할머니가 영등할미가 음력 2월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때 찾아올 때
딸을 데려올 때도 있고 며느리를 데려올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딸을 데려오면 영등할미가 딸을 영등할미는 자기 친딸이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딸이 보통 이제 딸도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이 이렇게 등장할 때 지금도 이제 광고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멋있게 불어주면 막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자락이 흩날리면서 그렇죠. 좀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샴푸 광고나. 그래서 예. 그렇게 멋있는 효과를 연출해주기 위해서 예, 예. 딸이 등장할 때는 바람을 좀 일으켜준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딸 영등할미가 좀 기분이 좋다라고 예. 해가지고 영등할미가 나타나는 그때 바람 부는 날씨가 오면 네. 아이고 영등할미가 딸하고 왔다. 네. 올해는 영등할미가 기운이 좋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바람도 잘 불겠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등할미 이 귀신이 나타날 때 네. 며느리하고 같이 오면 며느리? 시어머니잖아요. 영등할미가 예, 예. 그쵸, 며느리 그쵸. 입장 며느리한테는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이잖아요. 네. 그 시어머니는 뭐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악역인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뭐 네. 우리 속담에도 뭐 무슨 뭐 시어머니가 말리는 보다 뭐, 무슨 뭐 예.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미운 게 디폴트인 거예요. 그러네. 며느리가 그러네.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걸 보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밉지를 전제하는 속담인 거예요. 그렇구나. 예. 악역이란 말이에요. 시누이하고 며느리가 등장을 하면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는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옛날 조선 시대에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등장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단은 괴롭힌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힘들라고 며느리가 열심히 단장하고 온 옷이 다 엉망이 되라고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영등할미가 나타날 때 비가 오는 날씨면 영등할미가 며느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영등할미가 심통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올해는 바람 때문에 고생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속설이 조선 말기 현대 초기에 퍼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는 귀신들도 뭐 남녀간에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물론이고 심지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의 그런 관계도 귀신들한테도 나타난다라는 식의 믿음을 옛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처녀 귀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신 딱 하나만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이제 하얀 소복을 입은 긴 생머리의 처녀 귀신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근데 처녀 귀신은 왜 하필 긴 생머리? 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늘 긴 생머리잖아요. 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이런 류의 귀신이 조선시대 귀신이라는 데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라는 데에 아주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 귀신이나 삼국시대 귀신 내려왔다면 이렇게 긴 머리가 강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옛날에 공자님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뭐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공자님께서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운동을 해라. 혹은 뭐 수영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조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막 수영했겠죠. 근데 그거를 중요한 예시로 들지 않고 공자님께서 하필이면 예시 중에서도 머리카락이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를 하필이면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침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예시를 그걸로 들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원 다 머리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나중에 20세기 가까이 돼가지고 단발령을 내려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명령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렇죠.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것도 약간 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몸을 중시한다라는 생각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다들 깁니다. 머리카락이 다들 길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라면 이렇게 상투를 틀고 여자라면 머리카락을 뭐 쪽을 진다거나 아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머리카락이 다들 너무 기니까 태어나서 머리카락 단 한 번도 안 잘랐다. 그 사람들이 99.9%인 거예요. 너는 왜 머리카락 잘랐어? 이러면 저는 뭐 스님입니다.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는. 그렇다 보니까 다들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뭔가 지금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라거나 뭐 좀 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됐다라거나 혹은 이런 최소한의 몸 단장을 포기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뭐겠습니까? 죽었다라거나
그런 게 일상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옷 매무새를 갖춰야 될 거.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게 머리를 다 풀어 헤쳤다라는 거거든요. 방금 포즈 좋았습니다. 약간 공포 느낌 났어요. 아니면 뭐겠습니까? 죽었다거나 이런 느낌. 근데 머리를 풀어 헤치면 지금 뭐 머리를 풀어 헤쳐도 그냥 머리 왜 이렇게 풀어 헤쳤냐. 요즘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 머리를 다 길렀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 헤치면 자동으로 귀신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두난발이다라고 하면 귀신과 같은 형상, 사람답지 않은 형상을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봉두귀물이다라고 하면 머리를 그렇게 다 풀어헤친 귀신의 형체로 아주 대표적인 귀신 모습으로 조선시대에 굳건히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떤 귀신의 대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그런 형상이 되었죠. 이 조선시대 풍습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귀신상이었네요. 귀신의 식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례식장 다녀오면 이제 몸에 소금 뿌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또 이사 가면은 이웃들과 팥시루떡 나눠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이제 다 귀신 쫓는 풍습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귀신이 소금이나 팥을 진짜 안 좋아하는 건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소금은 이게 사실 과학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의 어떤 애절했던 삶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만약에 맹장염이 걸렸다라고 하면 맹장염이라는 게 맹장 부분에 세균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끼면서 염증이 생겨서 곪는 현상을 이제 맹장염이라고 하는 거죠. 맹장염에 있는 이물질하고 그걸 곪게 하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맹장염이 걸리면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충수염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맹장의 끝에 달린 충수 돌기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수염이 생기면 그걸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털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죠. 주변에 여러분 뭐 이런 충수염 수술하신 분, 맹장 수술했어 이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시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수술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걸리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야라고 하더니 갑자기 목숨을 잃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젊은 사람이 혹은 뭐 어린 사람이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다가 어디 아픈 데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하더니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옛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였겠습니까? 어떤 귀신이 붙었다. 어떤 귀신이 저주를 내렸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겠죠. 그래서 현대에는 어떤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옛날 사람들은 그 왜 생기는지를 모르니까요. 대부분 다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음식 중에 상한 거 먹으면 탈락이 쉽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탈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에 절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딴 문화권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소금은 뭔가 생명을 보호하고 어떤 죽음을 방어하고 어떤 악한 것, 어떤 마의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거라는 그런 느낌이 좀 퍼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 세균을 뿌리면 그 세균이 아니고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 때문에 그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은 그 환경에 세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세균이 번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는 상하지 않는 음식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 뭐 현미경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런 거 모르잖아요. 원리를. 그러니까 소금이 귀신을 몰아내주는 악을 물리쳐주는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금이 귀신 쫓는다 이런 속설이 생긴 것이고요. 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애매합니다. 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팥은 뭐가 좀 없어요. 뭐에 왜 하필 팥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팥을 먹는 나라가 세계에 의외로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뭐 팥으로 뭐 만들어 먹는다. 유럽에서 우리 프랑스에서는 팥으로 만드는 뭐 파트라슈가 과자 이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뭐 슈크림 이런 거 많이 활용하니까 갑자기 파트라슈가 생각나는데 파트라슈는 개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프랑스에서 뭐 팥으로 만든 뭐 디저트가 유행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들어봤죠. 팥을 먹는 나라가 세상에 의외로 별로 없어요.
네.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데서 팥을 유독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퍼진 이런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팥이 이렇게 귀신하고 연관이 되었느냐? 이거 이상하죠. 이거 너무 이상한데 저도 사실 깨끗한 답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예. 뭐 지저분한 답이라도 하나를 드리면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을 먹는 풍습이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냥 그쯤 되면 팥죽이 맛있어서 팥도 좀 많이 생기고 철이다. 추울 때 죽을 따뜻한 죽을 먹어야 좀 여름철에 팥죽 갖다 주면 더운데 뭐 팥죽이야 그렇지. 팥빙수 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 겨울철에 그때 먹는 게 맛있어서 그 풍습이 저는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19세기에 나온 조선시대 책인 동국세식이라는 책을 보면 네. 중국 고전에 굉장히 많이 밝은 그런 유학자 양반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상하잖아요. 풍습이 이런 풍습이 왜 있는지. 뭐 동지 팥죽이 맛있어서 그렇겠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해설을 하셨냐면 예, 궁금하다. 이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중국 고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아주 고대에 이분이 거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 중에 공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공? 사람이자 신이자 공공씨 뭐 이런 식으로 높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공공이라는 약간 물의 신이라고도 고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공공씨의 자손들 중에서 어떤 나쁜 놈 한 놈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신이 한 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씨의 자식 중에 전염병 퍼뜨리는 다른 역할을 하는 신이 된 이 놈이 네. 뭘 되게 싫어했냐면 팥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팥 맛 너무 이상해. 예. 약간 텁텁하기도 하면서 편식을 한 거구나. 편식. 예. 그러니까 공공씨가 짱나가지고 아마 그런 기록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내려놓은 게 내려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애들 딴 애들은 다 잘 됐는데 야 무슨 우리 자식 한 놈은 무슨 신의 자식이라는 놈이 전염병 퍼뜨리고 있다는 걸 왜 하고 있냐. 그럴 수 있지. 자식 어릴 때부터 파트는 안 먹고 입이 짧아가지고 편식하더니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국세식이를 쓰신 이분이 해설을 하시기로 공공씨의 자식 중에 팥 싫어하는 그놈이 전염병 신이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걔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전염병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팥죽을 먹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분은 해설을 하시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치면 꼭 동지에 먹어야 될 이유는 뭐죠? 평소 때 무슨 뭐 팥빵이라든가 팥빙수라든가 뭐 다 먹어 뭐 그것도 다 그런 뜻입니까? 붕어빵이라든가 붕어빵도 뭐 귀신을 쫓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 약간은 조금 저는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설이 이분이 19세기 때부터 미셨던 설이고 이분이 이 설이 좀 많이 퍼져가지고 팥을 귀신이 싫어한다라는 이런 속설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뭐 근래에는 무슨 뭐 팥이 약간 색깔이 약간 뭐 피 색깔이라서 귀신이 피를 근데 귀신이 피 바르고 다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딴 얘기 아닐까라는 약간 의심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피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라면 팥보다는 무슨 고추장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활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동물 피라든가. 동물 피는 좀 구하기 어렵다라고 친다면 고추장이 더 감쪽 같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게 좀 오히려 귀신을 쫓는 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보죠. 그래서 아마도 어쨌거나 저는 팥 관련해서는 이 동국세식이에 나와 있었던 이 조선시대 학자분의 이 설을 그래도 좀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속담 거짓말 탐지기 느낌으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 속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어떤 한국인 조선인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동진 영화 평론가님, 이동진 평론가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도중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주로 중동 지역에서 뿌리가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마니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 종교의 지옥의 풍경은 대체로 불지옥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메마른 날씨, 뜨거운 태양빛에 괴로웠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우리 동네는 그래도 살만한데 저기로 조금만 가면 저기 다 사막이다 사막. 진짜 저기 하면 다 죽어. 막 이런 얘기를 중동 사람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아주 혹독하고 안 좋은 곳의 느낌도 뜨거운 곳, 불지옥 이런 걸 많이 떠올렸다. 그의 반면에
아주 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캐나다의 뭐 원주민들, 얼음집 짓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지옥의 느낌 이런 거를 떠올릴 때 아주 차가운 곳, 얼음 지옥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설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번뜩 떠오른 게 뭐였냐면 조선시대사 이건 뭐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건너온 거긴 합니다만 불교에서 건너온 여러 문화 중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저승의 풍경 중에서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로 자주 인용을 하던 게 있었어요. 뭐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불지옥 이런 얘기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얼음지옥 이야기를 조선시대에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얼음지옥 못 들어봤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옥 같은 풍경을 할 때 뭐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였냐면 이런 것 좀 옛날 표현에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쓰이던 것 중에 아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귀 같다. 아귀 같다. 어떤 나쁜 놈들이 너무나 지독하게 덤벼든다라고 하면 아귀처럼 덤벼든다라거나 아니면 뭐 아주 처절하게 막 뭐 너 죽고 나 죽고 너무 잔인하게 싸울 때 아귀 다툼을 한다. 아귀 다툼이라는 게 뭐 소나귀 뭐 이렇게 동네에 뭐 다툼을 한다라는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아주 처절하게 잔인하게 싸울 때 아귀처럼 싸운다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조선에서는 지옥의 세계에서 조선시대에는 정말 불교의 지옥과 관련된 그런 거 보면 별 이상한 게 아주 특이한 거 희한한 것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지옥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에 상징으로 아귀라는 이야기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많이 썼어요. 이 아구찜 개랑 관련 없는 거죠?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구찜의 그 아귀가 모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지옥에 있는 그런 이상한 것 같이 그런 괴물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아귀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게 좀 많이 퍼져 있는 속설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죠. 근데 아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귀가 뭘 아귀라고 할까요? 어떤 지옥을 아귀의 지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뭘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통하면 떠올릴 수 있는 중동 사람들이 더위와 뜨거움을 떠올리고 겨울의 추위를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리듯이 그냥 배고픈 거구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배고픔의 지옥, 굶주림, 기아의 귀신, 기아의 지옥을 고통의 상징, 지옥의 상징으로 아주 자주 떠올렸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아귀, 굶주림의 지옥이 고통,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고민, 이건 좀 사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를 마음이 좀 쉽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제죠. 조선시대의 농사에 다들 매달리는 그런 경제 구조였는데 인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굶주림이라는 게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고통받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굶주림으로 사람이 영양실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정말 자주 일어나기 쉽냐면 사람의 피 속에서 빨간색, 이것도 하필이면 피 이야기네. 피 속에서 빨간색을 내는 성분, 세포. 뭔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성분 이름이고요. 그 헤모글로빈을 품고 있는 세포 이름이 뭐죠? 적혈구?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적혈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빨간색을 낸다는 면에서 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적혈구도 세포기 때문에 사실은 수명이 있거든요. 이런 거 혹시 아셨나요? 몰랐어요. 적혈구 수명이 대충 평균으로 한 120일 정도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적혈구가 한 100일 정도예요, 보통. 100일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피를 수혈한다. 뭐 이런 말이 사실 좀 비과학적인 얘기인 거죠. 나이 된 사람이라도 적혈구는 100일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네. 물론 뭐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끼케야 넉 달인데. 그래서 적혈구로 따지면 다 젊은 피다. 사람의 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0일 정도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 끝난 적혈구들이 있겠죠. 이 적혈구들은 이제 노폐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분해가 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가 분해가 되고 파괴가 돼서 주로 비장 이런 데서 이제 변화가 되는 처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물질이 많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적혈구에 어떻게 보면 시체가 변해서 된 그 노폐물이 빌리루빈 맞죠?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 노란색을 나타내는 색소예요. 이 빌리루빈이 간에서 처리가 되면서 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물질로 변화하게 되고 이런 혹은 뭐 외부로 잘 배출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간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빌리루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영양실조로 간에서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부족해지면 빌리루빈이 다른 물질로 바뀌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쌓이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게 됩니다. 누렇게 뜨는 그 현상을 이제
이제 황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실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빌리루빈이 쌓이는 황달이고 예. 그것은 사실은 피에 있는 적혈구, 그 피의 적혈구의 붉은 색깔이 변해서 네. 뻘겋게 누렇게 나타나는 게 황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생긴 이 속담인 거예요. 굶주려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황달 때문에 누렇게 뜬 색깔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네.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세상을 마치게 되면 황달 증상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생긴 속담이 빌리루빈은 잘 우리는 처리가 되었다라는 빌리루빈 프리 고스트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배고픈 게 귀신보다 더 무섭던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역시 또 많이 벌써요. 이거 어떡하지? 네, 정말 귀신같이 지나가죠. 뭐하지?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특별히 따로 있냐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없는 곳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좀 주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귀신이라는 걸 정말 생생하고 진짜 머리털이 쭉 뺐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렬한 귀신을 보는 거는 보통 어떨 때 그런 귀신을 보게 되냐면. 꿈에서 그런 귀신을 많이 보거든요. 꿈에서 악몽을 꿀 때 그런 귀신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귀신 꿈 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비몽사몽 간에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순간이 닥치면 내가 진짜로 귀신 본 것 같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말 가장 생생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가 제일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비몽사몽 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생생하고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제일 탄생하기가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의학계에서 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인면환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인면이라는 게 이제 잠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잠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꿈을 꾸듯이 뇌가 착각을 일으킬 경우에 분명히 꿈속에서 일어난 환각적인 현상,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환각적인 현상일 뿐임에도 실제로는 주위에 없는 현상인데도 이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현실에서 똑똑히 봤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의학계에서는 기면증이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환자, 그런 사람들,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 자주 지금 공식적으로 발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인면환각 비슷한 그런 식의 비몽사몽 한번 나타나면 야 그거 꿈 아니야, 내가 진짜로 봤어 라고 착각하는 그런 식의 생생한 귀신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뭔가 비몽사몽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생생한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몽사몽하는 곳에 많이 있겠죠. 첫 번째, 밤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귀신, 독서실 이런 데서 귀신 이야기 딱 나오기 좋습니다. 그렇죠. 아유 공부한다고 맨날 꾸벅꾸벅 졸고 좀 비몽사몽 하는데 그러다가 뭔가 좀 착각해가지고 귀신 꿈이 살짝 지나갔는데 그게 화장실에 일 보러 와가지고 너무 어젯밤에 밤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일 보다 말고 잠깐 좋은 거야. 꿈 살짝 꾼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런 귀신 이야기로 학교 괴담 뒤집혀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낮에 편하게 쉬지 못하고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곳으로 대표적인 곳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대 귀신. 군대에서도 특히 초소에서 근무 설 때 이럴 때 불침번 설 때 이럴 때 잠 정말 너무 잠자고 싶은데 잠 못 자게 하는 이런 상황. 귀신 이야기 생기기 딱 좋은 상황. 방송국도 그러면 방송국도 밤에 4시, 5시, 6시까지 밤샘 촬영. 새벽 4시, 5시, 6시까지 이렇게 밤새도록 촬영하는 경우 예능 프로그램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출연자 한 270명 될 때 이럴 때 한번 잘못 굴러가면 밤새도록 하게 되거든요. 일리 있다. 썬킴님이 약간 촬영을 많이 하셨어요. 이 길어져가지고 썬킴님 저한테 그런 하소연 하신 적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 촬영하러 갔는데 프로그램이 뭐 한 에피소드 촬영하는 거라 가지고 한 2-3시간 할 줄 알았는데 8시간 촬영해가지고 쓰러질 뻔했다. 이런 얘기 썬킴님께 귀신 본 적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인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잠 못 자는 그런 거 어떤 분 어디 있지? 가수들이 한번 분위기 타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돌 분들 이런 분들 저는 실제로 아이돌 분들하고 같이 방송하시면서 요즘 정말 활동 많으셔서 바쁘실 것 같은데 어제 도대체 잠은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물어보면 어제는 못 잤고요. 그저께 잤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 우리 다음 후속곡 녹음해야지 이렇게 해서 녹음하게 되면 녹음실에서 녹음실 귀신들의 녹음실 귀신 나올 수밖에 없죠. 녹음실에서 가뜩이나 뭐 혼선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어오는 그런 경우 있는데 자 우리 지난번 방금 전에 한 테이크 녹음했던 거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까 이렇게 이제 감독하시는 분이 제작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틀어주면 뮤지션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듣다가 잠깐 졸 수밖에 없잖아요. 졸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깨어나면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럼 제작하시는 분이 뭐 약간 이상한 잡음 같은 소리 잠깐 들리긴 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만 뭐 이런 애타는 목소리로 들리던데요. 이게 이 녹음실에 나타나던 이제 그만 귀신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인면환각이었습니다. 변화하는 그런 경우가 장례식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 밤새니까. 원리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밤샘 근무 많이 하고 잠 못 드는 사람들 많은 곳으로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변소는요? 변소. 화장실. 변소는 저는 조금 다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변소는 이제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갔을 때 특히 요즘 같은 집 안에 있는 화장실보다 옛날에 집 밖에 화장실이 있던 시절에 뭐 그런 귀신 이야기가 좀 나오던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밤에 좀 잠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 가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특이한 사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말고 저 화장실은 그런 거는 진짜 절대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든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경험했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그 주기율표 이야기하면서 황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랑의 원소. 이야기했는데 이 동물성 성분 또 뭐 식물이라도 생물의 몸 성분에는 이제 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황하고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 수소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만들 수 있는 같이 이제 만나서 반응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분로 황화수소라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 썩거나 아니면 뭐 그런 오물 뭐 이런 썩어가는 물질 뭐 오폐수 이런 거에서 흔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이 황화수소입니다. 황성분이 생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썩거나 변질되다 보면 황화수소도 워낙에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황화수소가 그래서 황화수소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게 황화수소의 특징으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황화수소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계란이 썩을 때 황화수소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냄새가 그 냄새인 건데요. 그래서 뭐 썩는 냄새, 진짜 지독하고 나쁜 냄새 대표적으로 이제 황화수소 냄새인데요. 황화수소가 냄새만 나쁠 뿐이 아니라 이 황화수소가 사람 몸에 일정 이상 많이 들어오면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화수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판단력이 점점 상실되게 되고요. 과도해지면 사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황화수소가 초기 증상이 냄새가 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해라고 해서 잘 피하면 다행인데 뭐 오늘따라 바람이 좀 이상하게 불었다든가 아니면 내 코가 오늘따라 조금 안 좋았다든가 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느끼다 보면 황화수소에서 점점 중독이 돼가지고 뇌의 기능이 좀 감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환각을 느낀다든가 이상한 걸 느낀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니와 실제로 요즘 하수구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로 국내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안전상에서 되게 주의해야 될 사고인데 이 황화수소 때문에 뇌가 감퇴되면 이제 판단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좀 자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화수소를 그때부터는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러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근처에서 의외로 혹은 뭐 하수구 공사하는 곳 근처에서 의외로 황화수소 많이 들여 마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고가 의외로 가끔 좀 일어납니다. 지금 현대에도 지금은 그 이제 황화수소 중독이다라는 걸 알지만 과거에는 뭐 화장실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다. 누가 거기서 뭐 죽었다. 고려 시대에 나온 고려 시대 이규보라는 작가가 쓴 백운 소설 이런 책에 보면 고려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귀신 전설 중에 고려 시대 삼국사기를 편찬한 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라이벌 정치인이자 시인으로도 유명했던
정지상이라는 사람한테 네. 공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귀신으로 변한 정지상에게 공격당해서 김부식이 죽었다라는 속설이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렇게 귀신이 나온다. 네. 화장실 귀신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옛날에는 알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귀신의 일로 치부를 했지만 현대에는 실제로 안전상으로 주의해야 되는 황화수소 중독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관련된 일 하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남양 특집 맞나요? 이거 환경안전공학과 그냥 교수님 아닌가요? 네, 예. 환경안전 중요한 분야의 학문이죠. 그렇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양 특집 우리 좀 마치면서. 너무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만. 하나만 제가 진짜 뭐 언제 하나만. 못하게 해드린 적이 있나요? 하나만 하시죠. 진짜 이거 예. 하나만 진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예. 네. 우리가 네. 귀신 하면 아까 헤어스타일 이야기하면서도 여성 귀신이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성 귀신이 옛날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귀신 이야기들이. 근데 주류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근현대부터 많이 좀 더 성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를 진짜 많이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굳이 뭐 여성만 귀신이 많다 이런 생각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나온 이상한 이야기 많이 모아놓은 이야기 책인 천예록 같은 책을 보면 네. 제가 이 이야기에 나온 귀신들 성별을 한번 다 분류해서 세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성 귀신이 훨씬 많았어요. 아 그래요? 거의 한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가 남성 귀신이었어요. 그렇구나. 여성 귀신이 18세기에 나온 책이 천예록인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성 귀신 이야기가 물론 뭐 있었습니다만 30-40%. 그렇게 더 뭐 다 여성 귀신 이야기가 많다라고만 하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영화, 소설, 만화 이런 데서 네. 여성 귀신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워낙에 히트를 하다 보니까 한번 히트를 하면 그 비슷한 거 다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거 여성 귀신들이 좀 유행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네. 현대 특히 이제 대한민국 시대 이후로는 헌법에서부터 성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옛날 시절에는 네. 분명히 헌법에서부터 성별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 억울한 여성들 이런 거 왜 이렇게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정작 조선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영등 이런 이야기 하면서 꺼냈던 이야기로 시부모한테 너무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다가 한 맺혀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네. 조선 시대에도 그런 일 많았겠죠. 네.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면 와 이거 진짜 억울하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거 문제다. 분개하죠. 라는 그 문제 의식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게 현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영화나 만화, 텔레비전 쇼 같은 현대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여성 귀신이 원한 맺힌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예. 더 강렬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현대에 이런 여성 귀신 이야기가 많이 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덧붙여서 이걸로 결말을 지을게요. 무슨 1+1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총각 귀신 이야기도 하나는 좀 히트했던 적이 있어요. 요 귀신? 계통의 귀신 이야기는 전국에서 유행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전국에서요? 전국 각지에 이런 류의 귀신 이야기가 꽤 있었어요. 현대? 현대. 그래요? 현대. 예. 아주 현대. 한 뭐 7, 80년대 이럴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어떤 80년대? 개통이가 어렴풋 들어보면 이런 귀신 이야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있을 거예요. 예. 들어본 그래 그런 이야기 한 번쯤 이런 거 뭐냐면 예. 귀신 이야기의 약간 시발점은 어떤 거냐면 어떤 동네에 밤에 혹은 새벽에 으슥한 이런 새벽에 걸어가면 갑자기 뒤에서 휘파람 부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잘못 들었나 길 가면서 가다 보면 또 휘파람 소리 나는 거야. 무섭다. 누구야? 누가 장난쳐? 아무도 없어. 이 귀신인가 뭔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에 좀 살이 붙는 거죠. 그럼 이야기 어떤 식으로 살이 붙느냐? 진짜 남양 느낌이다 이번에. 긴장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예. 자리 잡은 동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예. 이야기가 만들어지느냐? 이 동네에 짓궂은 장난을 치는 누구라고 할까요? 뭐 곽씨 청년이 있었는데 곽씨 청년이 장난도 잘 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고 장가도 못 가고 어린 나이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고 떠나고 말았다고. 그런데 이 곽씨 청년이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나는 장가도 못 가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야. 좀 아름다운 여성만 지나가면 귀신이 되어서도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장난을 친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자리 잡은 곳들이 전국에 꽤 있었습니다. 왠지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전국에 꽤 있었습니다. 야, 진짜 남량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에 야 나는 그 소리 진짜 들었어. 예. 내가 그때 뭐 졸린 것도 아니고 내가 야 귀 청력 조사도 지난번에 신체 검사 받을 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없었는데. 분명히 내가 들었다고. 이런 증언이 나오는 곳 나도 들었다고. 무서워. 뭐야? 어씨, 이게 뭐야? 이런 곳들이 이런 소리 뭐야? 이런 소리 이게 뭐야? 이런 소리. 드디어 2주 만에 남량이구나. 예. 이런 소리가 실제로 들리고 여러 사람이 복수로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곳들이 전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진짜다 하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무서운 이야기가 박살이 나고 말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실 때 그리고 박살이 나나요? 뭘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냐면 귀신 새로 검색을 해보시면 귀신 새로 검색을 해보시면 새야?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소리가 우린 호랑지빠귀라고 하는 쇠소리입니다. 새소리. 근데 이 새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사람 휘파람 소리하고 아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진짜 휘파람 소리 똑같네. 호랑지빠귀가 한국에 여기저기 많이 살아요. 그래요? 한국에 많이 살아요. 아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휘파람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으슥한데 새벽에 이럴 때 으슥한데 나무에 이렇게 깃들어가지고 호랑지빠귀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으면 더군다나 호랑지빠귀도 나름대로 보호색도 있는데 그렇지. 거기 보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자세히 보면 저 새 있네 이러겠지만 휘파람 소리 누가 휘파람 불어? 라고 봤는데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몇 개 있다라고 하면 와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휘파람 소리를 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상한 휘파람 소리 검색을 해보면 귀신새 바로 딱 뜨고 귀신새 검색해보면 귀신새는 사실 호랑지빡이라는 새입니다. 습성은 뭐고 쭉 나오는데 옛날에 이런 인터넷 같은 게 없었잖아요.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 이 소리를 귀로 들어볼 수. 지금은 검색해가지고 야 너 이 소리 들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 내가 들었던 소리 이 소리야.라고 하면 바로 딱 검증되면서 총각 귀신 이야기가 자리. 심지어 이거 어떤 설도 이거 70년대쯤에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게 간첩들이 신호 보내기 위해서 뭐 으슥한데 숨어가지고 내는 소리다라는 설도 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간첩새다 뭐 이런 변명이 붙은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호랑지빡이라는 새 소리이고 이런 식으로 과학으로 파헤쳐 보면 귀신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무서운 것은 귀신의 어떤 본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생각이 좀 부족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이런 것이 무서움이고 그거를 또 파헤쳐서 알아내가는 것은 재미가 아니겠느냐. 재미죠. 재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판에 진짜 남양 느낌 제대로 나나 했더니 뭐 장희권 교수님 코너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호랑지빡이세.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더 재밌겠네요. 어떤 습성이 있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 눈에 띄면 굳이 한번 휘파람을 더 부는 새다라든가 이런 습성이 있으면 또 재밌겠네요. 밤에 휘파람 소리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랑지빡입니다. 자, 남양 특집 잡다한 귀신 사전 유령 잡는 화학자죠.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2주 동안 재미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